2011년 5월 K리그 승부조작 사태가 터졌을 때 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였다. 10년 전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내가 결자 해지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무슨 왕입니까? 그때 총재였던 것하고 지금 사면하는 것하고 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요? 축구계에 너무 큰 혼란이 불가피했다. 이 시점에서 나까지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진짜 제왕이에요. 왕만 남기고 조정 신하들을 다 바꿉니다. 그리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긴 게 그러면 혼란 수습하는 데 사퇴를 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볼루TV 성욱입니다. 여러분 파리올림픽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이번 대회 전체 금메달 목표가 5개였다고 하는데 매 경기 드라마를 썼던 양궁 한 종목에서만 금메달 5개를 따냈습니다. 진짜 한국 양궁은 대단한 것 같아요. 늘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가 주몽의 후에 이건 다 개소리고 네. 우리 선수들의 노력과 또 양궁협회의 지속적이고 선진적인 지원이 엄청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익이 안 맞는 투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뭔가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혜택이 없다면 명예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적절히 그 선을 잘 지키면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부분이 저는 현대자동차가 양궁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면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저는 지인들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파리 어떠냐, 귀국하면 보자, 이런 톡을 좀 주시더라고요. 올림픽이 열렸는데 한국 축구가 본선에 못 나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MBC 중계하려고 현장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괜히 제가 다 민망해서. 네. 아무튼 이번에 한국 축구가 올림픽 못 나가서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네. 한국 축구를 올림픽 본선에 못 내보낸 사이에 대한축구협회장은 모두의 허를 찌르면서 회고록을 한 권 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한 주 동안 축구계를 들썩인 문제작이죠. 축구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네. 게다가 대표팀은 인도네시아한테 지면서 예선 탈락해 못 나간 파리 올림픽에 대한축구협회장은 어느새 또 건너가서 이렇게 피파 회장을 만났더라고요. 인판티노 회장 SNS에 올라온 사진들인데 인판티노 회장은 인스타 댓글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 문제작 축구의 시대 친필 사인본 건네고 책 얘기하는 모습이 네. 국내 축구 팬들이 볼 때는 참 네. 탄식이 나오는. 아무튼 우리하고는 생각이 참 많이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시 책 얘기로 넘어가면 이번에 그 책 출간 자체만을 보면서도 또 느꼈습니다. 이분은 공감 능력도 책임감도 남다르구나. 네,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책임을 지기는커녕 그냥 자기가 축구판에 들어온 지 30년이 됐다는 그걸 기념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사선 도전하겠구나. 책이 나온 날 곧바로 구해서 밤새 읽었습니다. 읽은 지 좀 돼요. 근데 그 뒤로 영상 준비하면서 좀 몇 번 더 읽었는데 책이 무척 비싸고 두껍습니다. 거의 600페이지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재밌게 봤습니다. 잘 넘어가요, 책장이. 책에 쓰여진 얘기에는 공감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사실 축구 얘기가 대부분인 책을 읽는 게 저한테는 지루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좋든 싫든 한국 축구 중심에서 긴 시간을 보낸 인물이고 최근에 아주 떠들썩했던 여러 이슈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건들을 정리한 책이 이제껏 없었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 책의 부분을 뽑아가지고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흥미가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들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딴 데 없었던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좀 제가 속속들이 좀 많이 좀 살펴봤기 때문에 저는 좀 늦게 하는 만큼 좀 더 자세히 또 정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얘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진짜 감사의 글까지 이 575쪽이거든요. 이 글씨가 있는 부분이 다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6필 원고래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친 게 아니라 손으로 쓴 원고입니다. 이 책을 다. 네, 그 정성. 저도 열심히 읽었으니까 제 정성까지 더해서 오늘 좀 길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는 정몽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지금 이 책 내용도 물론 궁금할 수 있지만 한국 축구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분의 책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건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책 저자의 배경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그겁니다. 그게 아니면 솔직히 정몽규 회장의 행보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 알게 되면 뭐 납득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뭐 그래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책은 정몽규라는 남자가 쓴 자신의 일대기이자 회고록입니다. 저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저자가 있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저자가 있는데, 정몽규 회장은 철저히 전자에 해당을 하고요. 여기 이 에필로그의 첫 패러그래프가 그걸 잘 말해줍니다. 책의 시작에서 자신의 성장 그리고 어떤 커리어 이런 걸 정리를 했다면, 요 에필로그 부분에서는 정몽규의 남자라는 요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고백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아는 건 많지만 말수는 적은 평범하지 않은 타입, 학자, 수도승, 은둔자, 모험가, 마법사 타입, 이렇게 여기서 평범하지 않다라고 번역한 프리키는 보통 이제 괴짜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책에 이런 내용을 넣은 이유는 하나죠. 스스로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런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자, 수도승, 은둔자, 마법사, 뭐 괴짜, 뭐 이런. 저는 에필로그의 요 대목이 정몽규라는 남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책 날개의 저자 소개에서도 어릴 적 별명을 꿈꾸는 왕자님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은 스스로를 몽상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다음 장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자신과 남에게 모두 이익을 주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자신의 MBTI 강점을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려 깊은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 아이디어를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매우 독립적이며 다른 사람 의견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정직한 사람이다. 스스로 만든 삶을 즐긴다. 단점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의 말을 늘 충분히 듣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몽규라는 남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나열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몽규 회장은 흔히 말하는 재벌 2세죠. 엄청난 대기업의 후손이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 아주 많은 삶이었을 거예요.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당연한 게 많았을 거고, 그만큼 하면 안 되는 것도 많았을 겁니다. 다만 하지 못하는 것의 수는 우리보다는 훨씬 적었겠죠. 1962년 출생을 했고요. 1988년에 현대자동차 대리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대리로 입사한 지 2년 만에 이사가 됐고요. 2년 만에 전무가 됐고요. 1년 만에 부서장이 됐고요. 1996년 만 34살의 나이로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이게 전 세계 완성차 업계 최연소 회장이었다고 해요. 참고로 HDC 회장으로서의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서울신문 경제면에서 이렇게 특집 분석 기사를 낸 적이 있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용산고 고려대 출신이 임원에 많다는 내용이 있네요. 해당 기사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은 뭐냐면, 제목에 축구 행정의 진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 회장이 직접 쓴 책을 읽으면서도 느낀 건데, 저는 이 표현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행정의 진심인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지금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정몽규 회장은 축구 행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경기단체가 재벌회장에게 수장을 맡기는 건 행정을 잘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해당 종목의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에 전념할 수도 없는 게 재벌회장입니다. 특히나 대한축구협회는 온 시간을 협회 행정에만 쏟아도 쉽지 않을 정도로 경기단체 치고는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행정 전문가도 경기인 출신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결정에 관여를 하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유익한 결정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재벌회장이 자기 정체성을 헷갈리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후원자가 후원은 안 하고 축구 전문가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비선수 출신 회장으로서 비선수 출신 축구 해설가와 유튜버들을 저격하는 행위는 그걸 대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는 비선출이어도 되지만, 회장은 비선출이어도 되지만 다른 비선출들은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도 갖고 있고요. 좀 더 요약을 해보면 나는 30년 동안 축구 행정을 해온 전문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기단체장들과는 달리 돈 많이 안 써도 자격이 있다. 사선을 해도 된다.
축구 외교에서 연전연패하는 건 다 생각이 있어서다. 축구 외교가 망가져도 불의에 굴하진 않겠다. 승부조작 가담자 사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이거 내 철학이다. 여론에 밀려서 무산된 거 안타깝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각각의 요약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축구협회장을 맡게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도 보면 회장의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후보자 중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맡게 된다.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뒤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나이 제한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자, 규정에는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축구협회를 이끄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요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이거죠. 그 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많은 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선수 출신들이 맡고 있습니다. 가까이 일본을 봐도 전직 축구협회장인 다시마 고조를 비롯해서 현 축구협회장인 츠네야스 미야모토 역시 모두 굉장히 이번에 된 분은 젊지만 선수 출신입니다. 선수 출신이라는 말이 정가의 보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플레이어가 직업이었고 적어도 그 선수로 뛰는 기간만큼은 축구에 생을 바쳤던 사람이라는 점에 의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경력과 바이브 이런 것들은 비선출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대개의 나라들은 선수 출신들이 협회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출신 성분이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하고 월드컵 예선 치르기로 했었던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태국 같은 경우는 열정적인 재벌가 여인이죠. 마담팡 이분이 회장을 맡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왕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이 아닌 지금 언급했던 나라들 이런 류의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회장들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회장이면서 후원자인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의 다른 그 이른바 비인기 종목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처럼 경기단체가 왕족이나 재벌 기업가들한테 회장직을 맡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죠. 투자입니다. 스포츠는 생산성이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프로화된 일부 스포츠의 경우는 예외지만 대개의 스포츠는 돈을 버는 대신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 자부심을 안겨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게 후원인데 한마디로 재벌회장 아니면 기업에서 총수가 경기단체장을 맡는 관행은 그분들한테 돈 좀 내십시오 하는 겁니다. 돈 내는 대신에 회장으로 예우를 해드리는 거고요. 회장들은 성의껏 지원하고 그 종목이 성과를 냈을 때 박수 받고 응원 받는 거고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이번 올림픽의 양궁처럼. 앞서 제가 정 회장이 축구 행정에 진심인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회장님이 축구협회장이 된 건 축구 행정이나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잘해서 그걸 잘한 사람들 중에서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성이나 열정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셔서예요. 기업체 수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장은 후원은 제대로 안 하면서 행정만 하시려고 해요. 주객에 전도된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몽도 회장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축구에 대한 애정이나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축구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이분이 정말 축구에 진심인 것 같아서 걱정이 더 됩니다. 현대자동차 부사장이던 1994년 울산현대 구단주가 됐습니다. 이번에 회고록을 낸 게 그때 기준으로 30주년이기 때문인데 회고록 커버 뒷날개에 보면 저자 이력을 써놨는데 여기 축구 관련 이력으로만 쫙 써놨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30년 동안 다양한 역할들을 좀 맡아왔는데 이런 프로필에 대한 또 축구 인생 30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좀 느껴지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다른 경기단체장하고 자기는 다르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후원자, 쩐주로서가 아니라 축구 전문 경영인, 축구 전문 행정가로서 자격이 있다는 자의식이 느껴집니다. 책 내용을 보면 더 그래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짱으로만 위에 있던 분입니다. 그 처음조차 축구에 대한 연이나 전문성이나 애정 이런 게 넘쳐서가 아니라 재벌 회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축구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대한축구협회와 한국 축구에 커다란 재앙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이번 책을 읽으면서 더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물론 돈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은 돈도 안 내고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예 안 내는 건 아니지만 규모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대한축구협회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축구는 다른 종목하고 많이 다릅니다. 규모도 크고요.
세계적으로 영향력도 큽니다. 재벌의 후원이 지금처럼 미미해도 운영이 가능한 게 축구협회예요. 그러니까 후원자적인 수장보다는 외교적인 역할이나 아니면 정무적 판단이 능하거나 아니면 정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수장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조직입니다. 지난 10년 혹은 20년 동안 각국 축구협회의 그 예산 규모 또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 이런 어떤 그 모양을 봤을 때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0년 동안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세계 축구 규모를 감안했을 때 더딘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대회도 많고 그 규모도 크고 대회 유치나 수익 분배 같은 이권도 많이 걸려있는 협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한 그런 수장을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량이 없는 분이 후원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행정가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책에도 나오는 많은 내용들에서 보듯이 적잖은 문제가 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분이 계속 회장직을 유지하는 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을 이 책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책에서 정 회장은 자신의 오랜 구단주 경험과 회장으로서 내린 결정들을 통해서 축구의 조예가 깊다는 걸 수없이 강조합니다. 자기만의 축구 철학을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견문과 전문성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구단주로서 전문성을 쌓은 영역과 선출 전문가들의 전문성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죠. 그 간극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클린스만에 대한 언론과 유튜버들의 평가를 조롱으로 치부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정 회장은 이 책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의 전술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을 두고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조롱하면서 해줘 축구라는 조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내 구축했던 자율적 분위기의 긍정적인 측면은 앞으로 대표팀이 계승할 만한 유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들에 대한 반감은 책 뒷부분에 다시 한번 한 페이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 지적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유튜버들이 갖고 있는 그 유튜버라는 직업적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만 협회에 대한 비판을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한 선동이라고 서술한 거는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레거시 미디어들은 다르다는 식으로 써놨거든요. 사실 레거시 미디어든 유튜버든 수익 창출 행위가 아닌 곳은 없거든요, 보도라는 게.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것들은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하지만 유튜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소설한 건 너무 아니란 해석이 아닌가.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 거는 선출이든 비선출이든 유튜버에서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과연 축구에 관해서 전문교정보다 비전문적이냐,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이 더 부족하냐, 요걸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눈으로 클린스만호 실패의 이유가 감독이 아닌 선수들의 원팀 정신 부족과 세대 갈등이라고 말하는 입으로 유튜버들의 분석을 폄하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착잡한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책에 보면 프리미어리그와 달리 한국에서는 선수 출신 해설가들이 전문 분석과 토론을 하지 않고 마니아 출신 저널리스트들이 축구 해설을 하기 때문에 감독의 시각과 관점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감독이 어떤 전술을 준비했고 이것이 실제로 경기장에서 구현되지 못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니아 출신 해설가들은 감독의 이런 입장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선수와 지도자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 당연하다. 이렇게 일가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저 소설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는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선출이 아닌 해설가나 이런 분들 중에서. 다만 그러한 한계가 선수 경력의 그 유무에서 비롯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감독의 생각을 읽거나 이러는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니까 지금 시청자들이나 축구 팬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회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회장님이 하시는 게 저는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장님도 선수하고 지도자를 경험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표팀 감독이 클린스만을 안 쳤고 또 그거를 틀렸다고 지금 인정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축구팬 출신이 아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팬들이 왜 승부조작 사면 파문에 분노를 하는지 아직도 공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 놀리면 감독도 선수도 팬도 아니었던 사람이 회장을 하는 건 과연 괜찮은 일입니까? 말 나온 김에 사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몽구 회장 물러나는 얘기가 가장 크게 나왔던 사건이죠.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승부조작 가담자 사면 시도. 이 책에서
언급이 당연히 있습니다. 정 회장은 승부조작 가담자 기습 사면 시도 사건을 사면파동이라는 네 글자로 일단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사면 논의 과정에서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협회와 일반 팬들의 눈높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사면을 고민했던 진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사로잡지 못했다는 말로 정리합니다. 한층 엄격해진 도덕 기준과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도 헤아려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선을 위한 사면이었다는 주장은 완전한 오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한숨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전제부터 결론까지 모두 잘못된 얘기입니다. 축구에서 승부 조작은요, 축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사회적으로 확대를 해보자면 역모나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면은 그런 행위를 했던 자들을 용서하자고 말하는 선택인 거잖아요. 고작 10년 조금 넘은 일을 굳이 왜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면을 통해서 축구계가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더군다나 그들이 받은 징계는 축구에 국한된 겁니다. 다른 분야, 뭐 사면, 일반 정치적 사면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사면이 있지만 일반 분야에서처럼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뭐 취업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구만 꿈꾸며 살아온 이들에게서 축구를 빼앗는 건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축구를 벌였는데 왜 그들의 처지를 축구가 헤아려 줘야 됩니까? 게다가 축구만 안 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다른 거 하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축구협회 징계라는 건 축구판에서만 일을 못하게 할 뿐입니다. 선수 못하고 지도자 못하고. 사면은 그런 그들이 축구로 다시 밥 벌어먹게 해주자는 얘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래야 되는 건지 축구팬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덕적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협회장한테 살살 얘기해서 뭐 그렇게 만든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회장이 나서서 했답니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밖에 모르는 선수들은 자신에게 모든 세계였던 축구계에서 퇴출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미 다시 현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이가 됐다. 이들을 축구계가 용서하고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아니 그냥 축구장 밖에서 갱생하면 돼요. 축구장 밖에서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수들이 승부조작이라는 한국 축구계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에 대해 대표로 중징계를 받은 측면이 있으니 이제는 축구계 어른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축구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사면이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 아닙니까? 아무튼 어린 시절 상당히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성장했던 점, 그로부터 기인한 도덕적 불감증, 축구계의 다양한 모순 구조를 빼놓고 그들만 축구계에서 단절시키는 것만으로 어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이거는요. 저는 그러니까 요게 369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저는 이 책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첫째, 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둘째, 축구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 셋째, 승부조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넷째, 저자는 몽상가가 맞고 행정가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다섯째,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여섯째, 제왕적 리더십에 심취한 사람이다. 요게 다 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축구에서 승부조작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저들로 인해서 축구가 또 축구 팬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조작을 한국 축구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라고 표현한 대목이나 그들이 대표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표현은 감상적일지언정 사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왕적 리더십, 자신이 결정을 하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사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 마인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어떤 구조적인 범죄라고 표현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데, 양쪽이 부인할 경우에 적발은 더욱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승부조작에 가담을 했지만 발각되거나 잡히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여기 넣었어요. 네. 적발되지 않은 축구인도 많기 때문에 당시 인정해서 벌받은 선수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드러낸 겁니다.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감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몽상가적 측면이 크게 표출된 부분이고요. 게다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중에 발표 후에 터져나왔던 반대 의견을 심각하게 청취할 기회가 없었다는 인정. 이거는 그동안 얼마나 제왕적 리더십에 심취를 해 있었으면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리더십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 루터킹 목사의 이 말이 멋있긴 하지만 이거를 왜 승부조작범들한테 적용을 합니까? 용서는 해도 사면을 하면 안 되는 거를 왜 모릅니까? 개인적으로 용서하세요. 사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1년 5월 K리그 승부조작 사태가 터졌을 때 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였다. 10년 전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내가 결자 해지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무슨 왕입니까? 그때 총재였던 것하고 지금 사면하는 것하고 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요? 나를 포함해 모든 임원이 총사퇴하면 너무 큰 파고가 몰려올 것 같았다. 그때 회장 빼고 다 사퇴했죠. 이사진이 총사퇴하면 회장 대행을 맡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규정상 보궐선거도 치러야 했다. 축구계에 너무 큰 혼란이 불가피했다. 이 시점에서 나까지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진짜 제왕이에요. 왕만 남기고 조정 신하들을 다 바꿉니다. 그리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긴 게 그러면 혼란 수습하는 데 사퇴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혼자 안 물러나 놓고 그 핑계를 멋진 척 대면서 축구계에 너무 큰 혼란이 불가피했다. 자기가 사퇴하면. 아니 그 혼란을 이미 가져온 게 누군데. 정몽규 회장한테는 모든 게 쉬웠던 것 같아요. 32살에 기업 총수가 됐고 축구계 역시 구단주로 첫 발을 내디뎠고요. 프로축구연맹 총재나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되는 과정도 책에서는 뭐 초선 당시 격렬한 투표전이 있었다고 묘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리 큰 저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대였고요. 그 뒤에 지금까지 내리 3선의 성공, 이제 4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의 제왕적 리더십이 구축된 이유가 토론도 즐기고 전문가들에게 많은 부분을 맡긴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대한축구협회 조직의 분위기는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낸다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모습이 대한축구협회 내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 됐다는 게 안팎의 인사들의 증언입니다. 사면 파문도 회장님만 남겨놓고 다 물러간 풍경이 대표적이죠. 정과장이라는 별명을 뿌듯해하는 저자의 표현과는 달리 협회 내에서 정과장 또는 정들이라는 표현은 칭찬보다는 멸칭에 가깝습니다. 큰 결정이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세세한 것들에도 수장이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내기 시작을 하면 탑다운 체제 조직에서는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올림픽 예선 탈락이라는 큰 참사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이에요. 도리어 그 시기에 자신만의 시대를 기념하는 책을 출간을 하는 수장의 모습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지. 더군다나 대표팀은 가지 못한 파리올림픽 현장에 대회 기간 중에 출간한 책을 들고 날아가서 피파 회장하고 친목 다지는 모습에서 지금의 한국 축구가 위기라는 인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면 정몽규 회장의 사선은 스무스하게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저 표정이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결국 이 모든 풍경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정몽규 회장이 한국 축구의 더 나은 미래보다는 회장직 그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 회장이 위기감을 느꼈던 장기 집권의 위기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전후해서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기업이 공격을 받는다고 느꼈던 때입니다. 책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정 회장은 이 책에서 당시 이를 황당했던 일이라고 적으면서 회고를 하는데요. 당시 자기 자리를 위협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축구계에 떠돌았다는 해괴한 소문을 언급을 합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실패로 끝나면 회장 퇴진 운동이 일어날 거고 후임으로 한 축구 언론을 옹립하겠다. 이런 소문이 들었다는. 그러면서 한 스포츠 전문지에서 게재됐다는 역모 세력이 있다. 이 기사를 언급을 합니다. 이게 당시 일간 스포츠 그 종이신문 1면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당시 1면에 나간 제목은 벌써 월드컵 책임론, 역모 세력이 있다. 이런 그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사는 네,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일간 스포츠 기사를 읽어보면 역모설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지만 실제 기사 내용은 정 회장 옹호론이에요. 지금이 그런 역모론을 뭐 할 때인가 뭐 이런 일단 월드컵 성적 어떻게 나오나 보자 뭐 이런 건데 흔한 얘기죠. 책임은 월드컵 끝난 뒤에 물어도 늦지 않다. 성적이 잘 나오면 넘어가고 뭐 이런 뜻인데 저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던 게 협회장이 무슨 왕이에요? 역모라니요. 회장이 일 잘 못하고 아니면 뭐 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선거를 통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무슨 뭐 내란 뭐 반역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역모가 이게 무슨 네 조선시대입니까? 그리고 저런 기사가 난 건 난 거고 회고록에 그거를 또 언급하는 건 뭔가요? 아무튼 그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 증거는 다양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정 회장이 당시 축구계가 역모를 통해 노렸던 게 차범근 자신을
그 식으로 표현하면 자신을 폐위시키고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회장으로 옹립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차 감독의 평소 성품을 고려하면 협회장 퇴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차 감독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뭐 두 분이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책에 거론을 할 만큼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좀 약간 긁혔던 것 같은데 차 감독이 회장 자리에 욕심이 있는 분도 아니고 만일 하게 되시더라도 그런 방식을 택할 뿐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정 회장 본인도 알 텐데 네 그런 류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아무튼 이 책에서 이 내용을 꽤 길게 얘기를 하면서 차범근이라는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합니다. 특히 제가 볼 때 가장 긁힌 거는 이 대목 같은데 2018년 3차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체육계를 대표에 포함된 4인의 차범근 감독도 명단에 있었다. 그러면서 차범의 포함 이유가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제안이라면서 축구협회장이 나를 빼고 축구협회에 어떠한 공식 직함도 없던 차범근 감독을 포함한 게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개최는 축구협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국회 증인 출석도 시도를 했었고 뭐 추정력 싶은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 크게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부에서 자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작업을 친다고 당시에 뭐 책에서도 오비락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 시기에 현대산업개발 세무조사를 또 2번 받았대요. 그게 자기를 축구협회에서 물러나기 위한 계략의 일환인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그 차범을 회장으로 민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오죽했으면 그때 얼마 안 있다가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듣도 보도 못한 나이 제한 규정을 신설해서 넣습니다. 여기 대한축구협회 정관 23조 2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항을 보면 이번에 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을 했어요. 이게 2020년 9월에 추가가 된 겁니다. 당시 정몽규 회장이 연임을 한 상태였고 삼선 선거가 21년 1월에 있었거든요. 원래 연임까지만 가능을 하고 삼선부터는 대한체육회 허가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조항을 삽입을 한 덕분에 1962년생인 그러니까 지금 만 62세인 정몽규 회장은 4년 임기인 회장 선거에 앞으로 2번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53년생인 차범은 이미 선거에 나올 수 있는 나이를 넘겨버린 게 돼버렸어요. 네. 참고로 네. 그치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연령 제한이 피파에도 없습니다. 지난 2012년에 피파 개혁안 논의할 때 연임 제한과 함께 그 연령 제한 규정을 만 72세 도입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있어서 철회가 된 바 있어요. IOC나 AFC에도 연령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국내 타 종목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도 KBO의 허구현 총재, 전 MBC 야구 해설위원이신 허구현 총재가 1951년생이신데 차범근 전 감독보다도 2살이 더 많죠. 당선 당시에 만 71살이었습니다. 아무튼 장기 집권을 이미 하고 있지만 지금도 더 하려고 하는 게 정몽규 회장인데 좀 위협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개인적으로는 저때 혼자 섀도우 복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차범은 회장 선거 나올 생각도 없었거든요. 생각도 안 품었던 차범이 현직에 있는 정 회장을 괴롭힌 셈이 된 건데 참, 네. 제가 저 무렵에는 차 감독님 워낙 자주 뵈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전혀 뭐 저런 조짐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책에 보면 되게 좀 비겁한 언급이 나옵니다. 381쪽인데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 2024년 1월 차범근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2017년경 찍은 사진이 다시 언론에 회자됐다. 차 감독 자택에서 찍은 이 사진에는 김어준, 주진우 등 낙고운수 멤버들과 함께 몇몇 축구방송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다. 탁자에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까지 뭐 있었고 블라블라. 그러면서 이 사진에 나온 축구 관계자들은 최근까지도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나의 협회장 퇴진을 열심히 주장하고 있다.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진 보시죠. 네. 책에 언급한 사진이 이건데 저 있죠. 네. 이게 2017년 10월 사진이고요. 차 감독님 댁에서 고기 파티 했던 날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게 그날 배성재 아나운서가 그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해서 거기 올렸던 사진이에요.
차 감독님 댁에 원래 모임이 좀 많습니다. 저도 뭐 자주 놀러 갔고, 그러니까 지인들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때 SBS 해설을 계속 하셨었으니까 SBS 관련된 분들이 수가 제일 많고, 저는 예전에 그 이천동 사실 때부터 오라고 하시면은 가가지고 이제 얻어먹고 하는 멤버였기 때문에 전화를 또 갔었는데, 김어준, 주진우 두 분은 전날 게스트 형식으로 왔고요. 차 감독님 대회가 낙곰수를 즐겨 들으셔가지고, 예, 제가 주진우 기자랑 옛날에 기자를 같은 회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갔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정 회장이 책에 쓴 것처럼 무슨 작당 모의하는 그런 자리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어준 씨가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한답시고 약간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농담을 막 계속 차범한테 식사할 때 내내 계속 막 협회장 하셔야죠, 저희가 밀어드릴까 봐, 이런 재미도 없는 농담을 무한 반복하긴 했는데 그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었고요. 감독님이 딱히 반응 안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예, 김원 씨도 그러다 말았거든요. 근데 그냥 저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런저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어요. 네, 저 공개된 사진 말고 이렇게 네. 인증샷입니다. 그럼 저 자리에서 정몽규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아예 퇴진이나 뭐 이런 건 언급도 안 됐습니다. 특히나 저때 그 차범, 정몽규 두 분이 모르는 사이인 것도 아니고 적대 관계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인연이 오래된 사이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꺼낼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이 사진에 나온 축구 관계자들이 최근까지도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나의 협회장 퇴진을 열심히 주장하고 있다. 이거를 회고록에 이렇게 써놓는 거는 좀 과대망상이죠. 저 때보다 작당을 한 것 같은 뉘앙스로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회장님 전혀 아니고요. 저 자리에서 언급도 안 되셨고요. 그리고 저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협회장 퇴진 열심히 주장하는 거는 저 자리하고 상관없이 지금 한국 축구가 위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선도전은 그만 좀. 이 책에서는 벤투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소요소 좀 제 생각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를테면 뭐 대표팀 인기의 척도는 홈 경기 관중으로 드러난다. 벤투 감독이 치른 A매치 경기 중에서 무관중 경기를 제외하고 관중 숫자가 이렇고 평관이 이렇고 매진만 여러 번 됐다. 신예 적극 발굴하면서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던 벤투 사단, 4년 임기를 보장하면서 최상의 지원을 보낸 협회,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블라블라 이렇게 썼는데, 솔직히 저때 흥행은 벤투호 인기나 협회 성과는 아니죠. 그냥 손흥민 선수 하드캐리 아니었습니까? 다들 손흥민 선수 응원하러 간 거 아닌가요? 다른 선수도 많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인기 덕분에 흥행한 거 아닌가? 네, 그걸 저렇게 써놓. 아무튼 뭐 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감독인 클린스만 얘기가 벤투보다는 많은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튜버들의 클린스만 경계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기분 나빠하면서 반감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직 미국 축구협회장들이 했던 얘기는 철석같이 믿고 클린스만을 선임했다라고 하는 대목인데, 아니 그러면 미국 축구협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이 물어보는데, 에이 그 사람 별로니까 쓰지 마세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들하고 일했던 사람이고 공적인 관계인데. 아무튼 책에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오스트리아 방송에 나가서 한국 욕했던 얘기를 전해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클린스만이 경기장 안과 밖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었다고 호평을 해요. 무책임과 방관을 일삼았던 사람인데 그거를 자율운영 또 자유주의자 이런 표현으로 또 미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빚어진 아시안컵 기간 중 선수단 불화라든가 아쉬웠던 성적에 대해서는 클린스만 책임을 쏙 빼놓고 선수들만 비판을 해요. 한국 문화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선수단 내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책에도 나오지만, 정작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이 끝난 후 앞으로 대표팀 내 생활에도 좀 더 규칙이 있어야겠다고 정몽규장한테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 분위기를 방임해서 벌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다라고 정몽규장도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변호를 해요. 경기 끝나고 웃거나 뭐 여러 가지 그 행동들에 대해서 클린스만이 단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서를 잘 파악을 하지 못했고 감독 본인과 협회의 잘못이었다. 네, 이제껏 수많은 외국인 감독이 다녀갔습니다. 뭐 대표팀, 클럽, 뭐 근데 이런 이슈가 있었던 감독은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재임 기간 내내 회장 외에는 협회 누구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출입국을 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이라는 사람을 잘못 데려와서 1년 이상 또 지금까지도 지금 축구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그 사람을 변호하고 잘못된 선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채로 선수들과 유튜버 비난하는 내용을 써놓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 사선은 진짜 안 된다. 책 한 권 얘기하는데 좀 길죠? 네. 저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은 도저히 빼놓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챕터로 넣습니다. 축구 외교 무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축구 외교 빵점 정몽규 회장에 대한 얘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기업 총수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왔으면 후원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외교적인 면에서 수완을 발휘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인들이 잘하는 게 또 그런 부분이니까. 축구협회장이 외국에 방문을 하면 아주 후대를 해줍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정부 초청 같은 게 아니라면 기업인으로서 받는 대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격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는 것과 다르게 축구 외교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섬입니다. 아시안컵 제휴치 과정에서 0표를 받았던 것은 무능의 정점이죠. 어떻게 0표를 받나요? 이것 외에도 AFC나 FIFA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 수차례 출마를 했습니다만 쿼터 늘어서 들어갈 때나 무투표 당선 정도 말고는 국제무대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을 아킬레스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요. 몽준 형님이 있을 때부터 AFC 기득권에 대항을 하다 불이익을 당했고 나 역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선거 때마다 7명 가운데 늘 6위에 머무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임기 4년에 의원 5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6위로 낙선했다. 블라블라블라. 이 두 번의 선거 과정 결과를 보면 모양 공통점이 있는데 5명을 뽑는데 나는 늘 6위로 낙선을 했다. 이게 바로 AFC 내 기득권층의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5위하고 6위 투표차도 많이 났고 네. 근데 이너서클 안에서 셰이크 살만의 권력 아래로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 각종 자리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권력 아래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제가 취한 내용과는 다릅니다만 아무튼 이건 사실 자기가 낙선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회장 라인들만 되고 자기가 떨어지는 이건 그렇잖아요. 총회에서 투표 행위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40페이지에. 총회에서 투표 행위는 있지만 사실상 투표 전에 자리별로 이너서클이 밀어줄 후보를 미리 정해놓고 선거를 진행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자신이 늘 6위에 머물렀던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근데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얻어내고 그러려고 인맥을 쌓고 교류를 하고 위에 언급한 대로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외교 아닌가요?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그럼 어떻게 중동 중심의 이너서클에 들어간 겁니까? 그게 외교 능력이죠. 그러면서 또 멋을 부립니다. 나는 늘 중동 중심의 카르텔을 비판했고 그게 낙선의 원인이었다. 앞으로도 중동 비판 목소리를 내겠다. 국내 언론도 왜 피파 랭킹 최하위권 나라에게 선거 졌냐고 힐난할 것이 아니라 왜 AFC의 기득권 세력과 그렇게 싸우느냐. 왜 싸우시는 거예요? 혹은 기득권 세력과 화합할 생각을 없느냐고 묻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정말 그런 담합이 있고 기득권이 있다면 그들과 싸워서 뭘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비판의 핵심 뭔지 또 이어지는 얘기 보십시오. 불합리한 권력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씨 집안의 DNA인지도 모르겠다. 기득권층과 잘 지내면 손해볼 일이 없다. 그걸 내가 왜 모르겠는가. 나도 정씨 집안 사람이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다. 몇 가지 문제 제기로 나는 AFC의 내부 고발자 취급을 받기도 했다. 네. 그러면서 344쪽에 가면 영예로운 고립을 언급을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고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게 될 AFC 시상식과 총회가 자신이 AFC 야당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야당을 의식해서 행사를 배려한 것이라고 씁니다. 이게 진짜 궤변이죠. 같은 책 안에서도 자가당책입니다. 아니 선거에서는 야당이라 6위로 떨어지고 아시안컵 유치전에서 0표를 받았다고 해놓고 AFC 어워즈 위치는 야당이라서 배려를 해준 거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말레이시아 그 AFC 관계자한테 들은 바로는 정 회장이 AFC 회장한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걸로 알아요. 이번 10월 29일 한국에서 AFC 어워즈하고 총회가 열리는 거. 이번에 피파 인판티노 회장도 옵니다. AFC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게 왜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하던 걸 왜 이번에 유치를 했겠습니까? 올해로 회장 임기 끝납니다. 4선 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런데 뭐 선거는 선거인단 자체를 협회에서 꾸리는 거기 때문에 선거하면 되긴 되겠죠.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문체부 아닙니까? 네. 문체부한테 보여주는 행사인 거죠. AFC 회장, 피파 회장, 이 정도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그렇게 잘 지내보려고 애쓰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왜 책에서는 외교 잘 못하고 무능해서 투표 못하고 떨어지는 거를 AFC가 부패한 조직에서인 것처럼 써놓느냐는 거죠. 아니, 그럼 그런 조직이면 계속 야당으로 남아있고 뭐 영예로운 고립을 택해놓고 왜 이 어워즈는 또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한국에 사는 겁니까? 아시안컵은 왜 유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AFC에서 본인이 그런 어떤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겁합니다. 이런 식의 서술은. 그러면서 유튜버들 욕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재미있는 책이긴 합니다. 재미의 종류가 좀 다르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리뷰할 책은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책입니다. 축구의 시대. 제목부터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왕적인 시각. 자기가 축구에 들어온 지 30년이 지난 거를 정몽규의 시대가 아니라 축구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